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이 독일에서 그 96세의 2차 세계대전 나치 전범이 법정에 섰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엊그제죠. 현재 시각으로 19일에 독일 사법당국이 96세의 고령인 이르가르트 프로히디너라는 여성을 네. 1943년에서 45년까지 강제 수용소에서 1만 1천여 명의 살인에 조력한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는 영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18세였던 이 여성이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의 소장의 비서 겸 타자원으로 일하면서 네. 잔혹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나이를 감안해서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폴란드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1939년에 폴란드의 북부 지역에 설립을 했는데 네. 이곳에서 한 6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 그리고 폴란드인들이 집단 살해당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에도 나치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소련군 포로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100세의 남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6년째죠. 네. 그러니까 한 두 세대가 훨씬 지났는데도 독일에서는 전범에 대한 체포, 조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과 처벌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좀 놀랍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반인륜적인 범죄, 전쟁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일본하고 비교가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대응이 너무 달라서 네. 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76년이 지났어도 피해자를 찾아서 철저하게 사과와 보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력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에 세우는 그런 독일 당국의 모습하고 네. 지금도 뭐 위안부나 강제징용뿐 아니라 전시 강제 동원을 통해서 많은 반인륜적인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나 보상 대신에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일본 당국의 모습이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전범국으로서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그 후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뭐 이것보다도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 후에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전순국이죠. 연합국의 전후 처리 자체가 네. 서로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는 전쟁의 주체인 나치 체제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히틀러가 완전히 부정되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의 독일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의 주체인 일본의 입헌 군주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전쟁을 직접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단죄가 이루어졌고 그나마 많은 경우에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권되고 또 일본의 국립묘지와 같은 야스쿠니 심사에 합사되면서 전범과 국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한 분들 사이의 경계가 네. 일본인들 사이에서 좀 모호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새로 출범한 기시다 총리의 내각에서는 우리 한일 관계가 좀 더 대화와 교류가 회복되고 또 증진되는 뭐 그런 시대가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이 독일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최근 그 유럽의 주요 10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한 목소리를 네, 냈다고 하는데 좀 네,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 한 10개국의 경제 에너지 관련 부처 장관 16명이 공동으로 유럽의 여러 유력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할 필요가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들이 그 효율 면에서 기대에 좀 못 미치고 그나마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기존의 원전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그동안 그 풍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좀 역설적이게도 기후 변화 영향 때문에 유럽에서 바람이 많이 약해졌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늘어났는데 최근에 그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한 6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또 어떤 정서가 있냐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안보적인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네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여기에 상당히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면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유가 상승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EU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원전 기존 강대국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활용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를 아무래도 우려를 또 하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원전을 더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까요? 어떨까요? 사실 이 원전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좀 복잡한 문제고 또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네. 네. 이번에 유럽의 10개국 장관들이 공동기구를 통해서 유럽의 14개 국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126개인데 네네. 이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또 유럽의 원자력 산업은 글로벌 선도 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전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EU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에너지 위기 사태, 그리고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네. EU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원자력 에너지 강대국인 프랑스가 핀란드와 동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일종의 정치 외교적인 좀 선수를 친 것이라고 저는 네. 분석을 하는데요. 네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을 이끌고 가는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또 EU 내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일은 한국이 그 모델로 삼는 유럽의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입니다. 네. 반면에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원자력 선진국입니다. 핵 네. 보유국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 축소를 위해서도 유리하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원전 카드를 통해서 최근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안보 불안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이 유럽에서 독일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서 EU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프랑스의 전략적인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결국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통의 문제는 좀 순수하게 과학이나 어떤 사실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국가 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또 이렇게 결정되는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국제 관계를 바라보면 네. 좀 더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순수하게 과학, 뭐 사실적인 현실, 요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요인들이 늘 그걸 또 복합적이죠. 네, 알아야지 국제 관계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치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